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8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국사로서는 6번째 시간으로 우리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치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청나라는요, 정치사가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사가 또 겹쳐서 좀 나오게 됩니다.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묶음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나라 먼저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개요를 보시면요. 먼저 건국 내용부터 볼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원나라가 북원, 즉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미 봤어요. 이 이름을 봤습니다. 자, 한족 출신의 빈농,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그렇죠. 주원장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 모아서 난징에다가 남경이죠. 난징에 먼저 명을 건국을 합니다. 자, 그가 바로 이 명태조 홍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홍무라는 것은 당시 명태조가 사용했던 연호를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황제권을 극도로 강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중서성 그리고 재상제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요. 그 밑에 있던 육부를 황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것을 직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뭐 재상이나 아니면 어떤 고위 관리들이 행정 군사권 면에서 간섭하거나 황제에게 오기 전에 황제 입장에서는 뭐 장난질을 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향촌 통제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갑제 되겠습니다. 이갑제는 우리 설명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 몇 호가 모이면 이가 되고 몇 개가 되면 갑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그림이 나오면 이갑제구나, 그리고 명나라 태조 때 만들어졌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당시에 향촌 통제를 위해서 호적과 토지대장을 정비하게 됐는데 그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호적은 부역황책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토지대장은 어린도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 구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족 문화를 부흥시키려고 했다 해서 호복, 오랑캐의 옷이죠. 즉 그 원나라 옷을 말하는 거겠죠. 몽골족. 그리고 변발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성리학, 남송 주희가 만들었던 그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만들게 됩니다. 과거제와 학교 교육을 정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명 황제의 유교적 잔소리, 육유를 반포하게 됩니다. 6가지의 유교적인 정신 혹은 뭐 지시사항을 담은 그런 육유를 반포하게 됐고요. 그 자세한 건 여기 각주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북쪽으로 북원 세력 몰아냈다 그랬죠?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북방 배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식들이었습니다. 남들을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식을 배치했던 거죠. 자, 그리고 해금 정책이라 그래서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사적으로 사사로이 무역을 하러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해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무역을 할 수 없게끔 했던 거고요. 그럼 어떤 무역을 하느냐? 조공무역, 일종의 공무역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가는 무역만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홍무제고요. 그 다음 명나라 알아두실 황제는 세 번째 황제였던 명성조, 영락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황제 되겠습니다. 자, 이 영락제는요, 명나라의 핵심적인 황제입니다. 이 정난해변을 통해서 당시 황제였던 조카를 몰아내고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조선의 세조와 같은 느낌이죠. 자, 이 사람은요, 자금성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베이징에 천도합니다. 이 사람의 그 영락제의 정치적 혹은 군사적 근거지가 바로 베이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이징에 자금성을 지으면서 그곳으로 천도해서 자금성을 자신의 궁으로 쓴 거죠. 자, 그리고 뭐 대우나 보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더해서 내각 대학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재상제를 아버지가 없애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재상제 부제를 보완했다. 홍무제 때 사라진 재상제의 자리를 보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각 대학사가 사실상 나중에 거의 재상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락제 때 몽골 마저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오는 왜구 토벌을 하고요. 그리고 자, 물라카라는 동남아시아의 해상 도시를 중국 세력권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하면서 명나라가 당시에 꽤 힘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베트남을 점령해서요. 베트남의 하노이 지역, 당시에는 탕롱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20여 년간 베트남 북부를 통치하기도 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명락제 하면 이 사람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정화의 원정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화라는 그 환관이 있었어요. 환관을 통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같이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 세상에 명이란 나라가 있는데 너희가 좀 알아봐라. 우리의 힘을 좀 알아봐 라고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책복 체제를 확대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명나라에 조공을 했다. 그리고 동남아의 화교 진출의 기원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리장성을 또 보수하고 증축했다 얘기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이 바로 이 명나라 때 보수 증축된 만리장성이라고 하네요. 자, 영락제 때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편찬했는데 사서대전, 오경대전, 그리고 성리대전, 영락대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통치 이념을 강화하는 그런 책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죠. 정화 함대의 그런 항해로 같은 것도 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명나라 최대 영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정화 원정대 배가 이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그쵸? 콜럼버스의 배가 되겠습니다. 훨씬 크죠, 그쵸? 정화의 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커다란 배를 타고 갑자기 연안에 나타났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겠죠, 그렇죠? 자, 이랬던 명나라도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영락제 사후에 이제 환관이 득세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북로 남외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몽골이, 동남 해안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는 거죠. 자, 북로 상황 볼게요.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모두 오이라트 부족, 타타르 부족이란 뜻입니다. 자, 이들 부족 간의 그 부족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자, 1449년에는요. 토목의 변 또는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명나라 황제가 당시 정통제였는데 잡혀갔다가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타타르 부족의 공격에 의해서 여러분들 수도인 베이징이 포위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게 경술의 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왜구죠. 자, 명나라가 이제 무역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왜구들이 동남해안에서 약탈을 지속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핵심은 왜구들이 날뛰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좀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겠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중흥시켜보자라고 했던 시도가 있었겠죠. 바로 장거정의 개혁입니다. 장거정의 개혁인데요. 이 사람 관리 근무 평정제도, 고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월마다 황제의 명령을 그 관리가 얼마나 시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결산을 내리고요. 그걸 또 월마다 모아서 연말 결산을 또 내리게 했답니다. 그것을 또 승진 이런 데다가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점수로 또 활용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자, 그리고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일조 편법을 확대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일조 편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나라의 대표적인 세법 제도입니다. 자, 넘어가서 장거정을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특히 이 관료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층들도 좀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장거정이 이런저런 개혁들을 했으므로 그에 대해서 좀 일이 빡세지고 또 뭔가 자기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잃게 되니까 원래 이제 기득권들이 불만이 고조가 됐겠죠. 자, 이제 장거정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했던 사건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신종 만력제, 이 명나라 황제입니다. 조선을 아주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여진과도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 명나라 동북부 지역인 거죠. 그 만주 쪽에서 여진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겠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요. 농민 봉기 일어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이자성의 난이었고요. 이자성의 농민군이 여러분들 바로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는 뚝딱 멸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나라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여진 또는 그 후에 만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든 후금 또는 청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황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그러니까 첫 번째 누르하치 한번 기억해 주세요. 후금을 만들게 됩니다. 자, 먼저 만주의 여진족을 통합 이후에 후금을 건국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이 키워드, 그러면 후금의 혹은 청나라의 군대 키워드입니다. 팔기제, 팔기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대 태종 숭덕제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 때는 내몽골 정복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때 국호가 청, 연호가 숭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숭덕제죠. 자, 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기 전에 그때 정묘호란, 조선의 정묘호란, 그리고 청으로 바꾸고 나서는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이 숭덕제, 청나라 태종 혹은 홍타이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사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3대 청세조 순치제. 순치제도 꽤 유명한 편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명나라 망할 때 농민군 이자성 있었죠? 그 농민군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자성의 농민군이 아까 어디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죠? 베이징이죠. 자, 베이징 점령했는데 그 베이징을 이자성 농민군이 점령한 그 해에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여기도 그래서 베이징 입성 천도예요. 베이징 가서 이자성 농민군 격퇴하면서 이곳으로 바로 천도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청나라, 즉 만주족들 자기네들끼리 한 게 아니고요. 오삼계 등의, 오삼계 사람 이름입니다. 오삼계 등 한족 장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베이징에 입성했거든요. 그들이 이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에게 이 번에 임명한다. 그래서 3번에 임명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네들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약간 영주 비슷한 걸로 임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순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족을 포함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회유책, 강경책. 즉 베이징 이제 먹었으니까 한족들이 많이 그 통치하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들을 회유하는 방법도 있고 강경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회유하는 건요, 유교 문화를 그대로 계승할 것을 우리는 유교 정신이고 다 수용적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는요, 만주족과 한족들을 다 같이 병용 함께 등용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사 특권을 인정해 줍니다. 신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러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자, 강경책 가겠습니다. 강경. 하지만 너희 말은 들어. 이 말은 들어. 바로 변발을 강요합니다. 변발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만주족을 만약 욕하는 얘기가 있다. 그런 것들 모조리 이거 좀 억지 같은데 이것도 욕하는 거라고? 라고 생각되는 것도 다 탄압하게 됩니다. 자, 4번째 황제는 이제 강희제인데요. 이로부터 5번째 옹정제, 그리고 6번째 걸륭제, 그러니까 강, 옹, 건 이렇게 있죠. 이 세 명의 황제 때 청나라가 좀 주로 전성기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첫 번째 강희제와 그리고 끝에 있는 걸륭제 이렇게 해서 강건성세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뭐 굉장히 융성해졌다라고 해요, 나라가. 자, 아무튼 이렇게 3명의 황제 때 강건성세 한번 용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강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때 난이 일어나요. 바로 뭐였냐면 3번. 아까 오삼계 등의 그 한족 장수들을 3번에 임명했다라고 하는 이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강희제가 좀 유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강희제가 먼저 3번을 취소해요. 3번 임명을 취소하는데 당연히 원래 갖고 있던 걸 뺏기니까 거기에 발끈했던 거죠. 반발하니까 그것을 난으로 규정하고 진압했던 겁니다. 진압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비를 건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어디? 그렇죠. 타이완 지역에 있던 반청 세력이 있는데요. 그것의 중심이 바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었던 반청 세력을 진압하게 됩니다. 제압했어요. 타이완. 자, 그리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국경 문제 확정 지은 거예요. 그리고 외몽골과 티베트를 복속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러면서 국력이 점차 안정되니까 1711년에 성년 남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세를 고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세는 인두세예요. 성인 남성에게 물리는 살아있기만 하면 내는 세금인 거죠. 그런 거를 고정시키고 그 이후로 정세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더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세를 걷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그 사회경제문화사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세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은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지정은제 청나라의 특징적인 세금 제도입니다. 우리 다음에 같이 할 거예요. 명나라 1조 편법이랑 연계해서. 자, 이러고 나서 옹정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옹정제는 황제의 독재권을 더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군기처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군기처는요, 일종의 그 정보 기구예요. 비밀 정보 기구입니다. 모든 정보와 정책 결정권을 황제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기처의 비밀 상주문 제도를 같이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비밀리에 그 상소문 같은 거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탄핵한다거나 어떤 뭐 실시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비밀리에 하게 된다는 거죠. 황제만 알게 되니까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황제만 알게 되니까 당연히 좀 황제의 권력이 높아졌겠죠. 결정을 비밀리에 하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옹정제는요, 아까 강희제 때 토대 마련됐던 지정은제를 이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서양에서 건너온 선교사들과 전례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다음에 같이 할 건데 이 전례 문제 크리스트교와의 그 중국 전통 유교 문화와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옹정제가 크리스트교 믿는 것을 금지시키는 금교령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그 러시아와 캬흐타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통상 국경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옹정제 본인이 대의 강미록이라는 책을 써서 한족의 화이론을 비판합니다. 한족의 화이론이라 함은 중화 민족과 그리고 오랑캐 이 세상에는 화와 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중화 제국이 저 오랑캐 놈들을 다 다스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이론인데, 그러니까 화의 즉 중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 거죠. 이것을 만주족 황제인 옹정제가 비판한 겁니다. 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족이 아닌 민족도 덕을 갖고 통치하면 중화의 통치자가 된다. 너희처럼 편협하게 화이론이 딱 화와 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덕을 갖고 있으니 내가 곧 중화의 통치자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완전히 그 화이론 논제를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 황제는 이제 걸륭제인데요. 대외와 대내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대외 같은 경우는 뭐 이러저러한 곳을 이제 정복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 바로 걸륭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워낙 당연한 거죠. 조공책봉 체제를 통해서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자, 그리고 18세기 중반에요. 서양 무역항을 광저우로 일단 제한해 버리거든요. 광저우만이 서양과의 무역항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행이라는 그 일종의 상인 특허 조합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맥카트니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을 방문시켜서 공행을 폐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청나라는 거절합니다. 자, 대내적인 거 책만 하나 체크해 볼 건데요. 바로 사고전서라는 책을 쓰거든요. 이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의 묶음입니다. 이제 경사, 자집 이렇게 그 책의 종류별로 쫙 묶어가지고 정리한 책이래요. 근데 이 안에는 당연히 청나라 혹은 만주족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으면 그건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이게 명나라, 청나라 최대 영역인데 뭐 구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렇죠, 노르와치 때 나온 팔기제, 팔기병, 강희제 초상 한번 넣어봤고요. 자, 쇠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강건성세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사실 걸륭제가 치세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계속 좀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통치의 그 모순이 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강희제 때 뭐 1711년 이후에 뭐 정세를 고정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이후에 인구가 대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농지,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부족 문제도 생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백년교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백년교의 반란. 자, 그리고 이어서 재정 악화되고요. 그리고 팔기군, 이제 군대마저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면서 청나라는 쇠퇴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멸망한 거 아니에요. 멸망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